그 할머니? 제일 쉬운 사람이야. 애 봐주러 오는 아줌마 수준이지 뭐. 내가 뭘 하든 신경도 안 써. 침대 밑에 숨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어요. 5년간 제가 사랑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죠. 저는 그날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아들 집에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고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숨을 곳이 없었어요. 급하게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갔고 그곳에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이 진실을 덮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인가. 이 이야기는 평범한 한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비밀을 파헤치다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과 그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기까지 모든 걸 잃을 각오를 해야 했던 시간들의 기록입니다. 저는 한복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62이에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죠. 외롭지 않냐고요? 그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저에겐 소중한 가족이 있어요. 아들 우진이와 며느리 소영이, 그리고 제 생명보다 더 귀한 손주 지후. 매주 화요일이면 저는 손주 지우를 보러 갔어요. 며느리가 병원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거든요. 허리 디스크가 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때마다 지우를 제가 봐주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어요. 5살짜리 지우는 정말 예쁜 아이였어요. 오똑한 콧날에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서 늘 웃는 것 같은 얼굴이었죠. 그날도 여느 날들과 마찬가지였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게 달려오는 작은 발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하고 부르는 지우의 목소리는 늘 제 마음을 녹였어요. 작은 몸으로 제 다리를 와락 안아주는 그 느낌.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지우가 말했어요. 할미, 오늘 뭐 가져왔어? 응, 지우 좋아하는 호빵이랑 우유. 그리고 할미가 만든 계란말이도 있어. 와, 할미 최고. 저는 지우를 안아들었어요. 아직은 가볍게 안을 수 있는 무게였죠. 하지만 이 아이도 곧 크겠죠. 언젠간 저를 안아주는 날이 올 거예요. 제가 지우와 인사를 하고 있자 며느리 소영이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병원 다녀올게요. 오늘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 어서 다녀와. 지우는 내가 잘 볼 테니까. 소영이는 늘 예의 바른 며느리였어요. 결혼한 지 6년이 됐는데 단 한 번도 저한테 불편한 소리를 한 적이 없었죠. 착한 며느리를 만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소영이는 가방을 들고 나가면서 거울을 한 번 더 봤어요. 립스틱을 다시 바르고 머리를 매만지고 병원 가는데 왜 이렇게 신경 쓰나 싶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했어요. 소영이가 외출하고 저는 지우에게 물었어요. 지우야, 할미랑 뭐하고 놀까? 블록 쌓기요. 그래, 블록 쌓자.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 지우와 블록을 쌓았어요. 지우는 자동차를 만들겠다며 열심히 블록을 끼워 맞추고 있었죠. 지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할미, 이거 봐. 자동차야. 우와, 우리 지우 정말 잘 만들었네. 나중에 크면 뭐가 되고 싶어? 자동차 만드는 사람. 하, 그래. 그럼 지우가 할미한테 멋진 자동차 만들어줘야 해. 응, 할미 태워줄게.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손주와 함께 있는 시간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점심때가 되어 지우에게 밥을 먹였어요. 제가 만든 계란말이를 지우는 정말 잘 먹었거든요. 지우가 입에 가득 물고 말했어요. 할미 맛있어. 그래. 더 먹을래? 지우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지우는 낮잠을 잤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고 거실을 정리했죠. 소영이를 위해 저녁 반찬도 좀 만들어 놓으려고요. 그렇게 평범한 오후가 흘러갔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것이 곧 무너질 거라는 걸요. 이 평화로운 일상이 사실은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걸요. 그날 저녁 아들 우진이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우진이는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먼저 떠난 남편이 평생 키운 회사를 물려받았죠. 처음엔 걱정했어요. 우진이가 그 회사를 잘 이끌 수 있을까? 하지만 우진이는 정말 성실한 아이예요. 직원들도 잘 챙기고 회사도 점점 커지고 있었죠. 올해 매출만 100억이 넘는다고 했어요. 그이가 살아있었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했을 거예요. 우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도 와줬어? 고마워. 뭐가 고마워? 내 손주 보는데. 우진이는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지우를 보자 환하게 웃었죠. 지우야, 아빠 왔다. 지우가 우진이에게 달려갔어요. 우진이는 지우를 번쩍 안아 올렸죠. 우리 아들, 오늘 할미랑 뭐 했어? 블록 쌓기 했어. 그래, 대단한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아들이 아이를 안아주는 모습, 그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소영이도 병원에서 돌아왔어요. 여보, 다녀왔어요.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별로 안 힘들었어. 지우가 워낙 착하니까. 그날 저녁은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어요. 소영이가 차려준 식탁에 둘러앉아서요. 저는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제 아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진이가 와인을 한 잔 따르며 말했어요. 엄마, 요즘 회사가 정말 바빠. 올해 순이익이 작년보다 많이 올랐어. 그래, 다행이다. 직원들 보너스도 두둑하게 줬어. 다들 좋아하더라고. 그래야지. 직원들이 있어야 회사도 굴러가는 거지. 요즘 바빠도 너무 행복해. 지우랑 소영이 그리고 엄마도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우진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어요. 사실 나 결혼하기 전에 병원에서 검사 받았을 때 애 갖기 힘들다고 했거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 거였거든요. 우진이가 계속 말했어요. 확률이 거의 없다고. 의사가 그러는데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거든. 저는 숟가락을 놓았어요. 우진이가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지우가 생긴 거예요. 소영이 임신했다고 했을 때 나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 병원에 다시 가서 확인까지 했거든. 의사도 기적이라고 했어요. 우진이는 지우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하늘이 준 선물 같아요. 지우는 우리 집안의 기적이야. 소영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세하게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금방 웃으며 말했죠. 그런 얘기 왜 꺼내요? 어머니 걱정하시잖아요. 아니야, 이제 지우도 있는데 뭐.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불임 판정? 자연 임신? 거의 불가능? 그런데 지우가 생겼다고? 기적? 정말 기적일까? 며느리 소영이 쪽을 힐끔 봤어요. 소영이는 젓가락을 들고 있었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가.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지우려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식사 내내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저는 집에 가려고 일어섰어요. 우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도 고마워. 조심히 들어가. 그래, 우진아, 갈게. 집에 가는 내내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우진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또 다른 게 떠올랐어요. 쌍꺼풀, 우진이도 있고 소영이도 있는데 왜 지우만 없을까? 아니야. 소영이가 어릴 때 없었다고 했잖아.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두 가지가 겹치니까 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가. 괜한 의심을 하는 것 같아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지우려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잠은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 또 지우를 보러 갔어요. 그날따라 소영이는 일찍 외출했어요. 병원 예약 시간이 당겨졌다면서요. 그날도 소영이가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갔거든요. 그리고 향수까지 뿌렸어요. 병원 가는데 왜 저렇게 꾸미지? 그 생각이 스쳤지만 커지는 의심을 누르며 머릿속에서 지우려 했어요. 저는 지우와 함께 거실에서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지우는 공룡 그림책을 좋아했거든요. 지우는 신기한 듯 눈을 크게 떴죠. 그림책을 다 읽고 나서 지우는 소파에서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지우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부엌으로 갔어요. 설거지를 좀 하려고요. 그때였어요. 띠링. 소영이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어요. 핸드폰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거든요. 소영이가 깜빡하고 두고 간 거였죠. 저는 원래 남의 핸드폰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날따라 왜인지 모르게 눈이 갔어요. 화면이 켜져 있었고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만 그 메시지를 봤어요. 좀 이따 봐. 발신자 이름은 성우였어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성우? 병원 가는 게 아니었나? 손이 떨렸어요. 잠시 후 또 메시지가 왔어요. 띠링. 저는 반사적으로 화면을 봤어요. 주말에는 지우도 데리고 나올래? 우리 셋이 밥 먹으러 가게. 지난번에 지우가 놀이공원도 가고 싶다고 했잖아. 우리 셋? 지우를 데리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황급히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핸드폰은 그대로 두고요.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우리 셋이 그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그날 저녁 소영이 돌아왔어요. 어머니, 지우 잘 잤어요? 소영이는 환하게 웃으며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메시지를 확인하더니 잠시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마 제가 봤을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금방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녁 드시고 가세요. 아니야, 나 집에 가서 먹을게. 오늘 좀 피곤하네. 저는 서둘러 짐을 챙기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그 메시지가 계속 떠올랐어요. 아니야, 설마. 설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화요일마다 병원 간다던 소영이. 하지만 이상했어요.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나갔죠. 심지어 하이힐까지 신고요. 물리치료 받으러 가는데 하이힐을? 그리고 돌아올 때도 피곤한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상기된 표정이었죠. 의심은 점점 커졌어요. 2주 뒤 또 지우를 보러 갔어요. 소영이는 여전히 병원 간다며 외출했죠. 저는 지우와 함께 블록놀이를 하다가 거실 테이블 아래 수납장에 종이 한 장을 봤어요. 병원 진료 기록지였어요. 지후 이름으로 된 소아과 진료 기록지. 저는 무심코 그걸 집어들었어요. 보호자 최성호. 저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최성호,
지난번 소영이에게 메시지를 보냈던 사람이었어요. 온몸이 떨리며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사고 회로가 멈춘 느낌이었어요. 저는 재빨리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정신을 차리고 사진을 찍었죠. 그리고 원래 자리에 다시 놓아뒀어요. 최성호. 이 사람이 누구지? 왜 지후 보호자로 적혀 있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우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문득 며칠 전에 본 게 떠올랐어요. 지난주에 지우를 보러 왔을 때 우연히 본 장면이었어요. 소영이가 침실에 있었는데 서랍을 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저는 거실에서 지우와 놀고 있었지만 침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힐끔 보였어요. 소영이가 서랍 맨 밑에 쌓인 니트 더미를 들춰내고 뭔가를 꺼내서 보더니 다시 니트 속에 깊숙이 집어넣고 서랍을 닫았던 거예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쳤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그 안에 뭔가 있는 거 아닐까? 숨기고 있는 뭔가가? 저는 결심했어요. 확인해 봐야겠다고. 하지만 지금은 안 돼요. 소영이가 곧 돌아올 테니까.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해요. 며칠 후, 저는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소영이를 봤어요. 저는 지우 장난감을 사러 백화점에 갔다가 1층 카페를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리창 너머로 소영이가 보이는 거예요. 소영이는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재빨리 기둥 뒤로 몸을 숨겼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쪽을 봤죠. 그 남자,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눈썹이 진했어요. 그리고 눈을 봤을 때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 남자는 쌍꺼풀이 없었어요. 지우랑 똑같은 눈매였어요. 쌍꺼풀 없는 눈. 지우와 완벽하게 똑같았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우진이는 또렷한 쌍꺼풀이 있어요. 소영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남자는 지우랑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소영이와 그 남자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리고 소영이가 손을 뻗어서 그 남자 손을 잡았어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멍하니 서 있다가 들킬까봐 정신을 차렸어요. 저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났죠. 집에 돌아와서도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어요. 소영이와 낯선 남자, 손을 잡고 웃는 모습, 그리고 그 남자의 눈, 지후와 똑같은 눈. 저는 확신했어요. 뭔가 있다고.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요. 그 다음 주 저는 며느리의 행동 패턴을 더 세심하게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화요일마다 2시에 외출, 그리고 6시쯤 돌아와요. 4시간. 병원 물리치료는 길어야 1시간이면 충분한데 나머지 시간은 뭘 하는 걸까? 어느 화요일 며느리가 오늘은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어디를 가는지 참을 수 없이 궁금해진 저는 몰래 소영이를 따라가 봤어요. 소영이는 차를 타고 나갔고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뒤를 따랐죠. 저는 택시 기사님께 부탁했어요. 기사님, 저기 저 검은색 차 보이시죠? 저 차 따라가 주세요. 기사님은 이상하게 생각했겠지만 묻지 않고 따라갔어요. 소영이 차는 어느 주택가 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한 빌라 앞에 멈췄죠. 소영이는 빌라 2층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택시에서 내려 멀리서 지켜봤어요. 잠시 후 그 남자와 함께 소영이가 나타났어요. 카페에서 봤던 그 남자, 최성호. 소영이는 그 남자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이구나.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구나. 저는 주소를 메모해뒀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죠. 며칠 후 저는 지우와 대화를 나누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지우야, 엄마랑 요즘 어디 놀러 가니? 지우가 신나게 대답했어요. 응, 삼촌이랑 놀이공원 갔어.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삼촌? 응, 삼촌 재밌어. 삼촌이 누군데? 삼촌이 나 자주 안아줘. 저는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지우에게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어요. 며느리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남자가 지우와 자주 만난다는 걸. 그리고 동시에 닮아 있는 그 둘에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야, 설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은 자꾸 커져만 갔어요.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어떻게 손주를 의심할 수 있지? 5년간 제 품에 안겼던 이 아이를, 제가 사랑했던 이 아이를, 지우는 죄가 없는데, 이 순수한 아이를 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지? 하지만 의심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혹시, 정말 혹시, 지우가 우진이 아들이 아니라면? 우진이는 결혼 전에 불임 판정을 받았다고 했어요.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런데 지우가 생겼을 때 기적이라고 했어요. 모두가 기뻐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정말 기적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그땐 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걸까요? 저는 고개를 여러 번 저었어요. 안 돼, 생각하지 마. 증거도 없이 이런 상상을 하다니. 하지만 한 번 든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밤 잠도 못 자고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우진이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그냥 의심만으로 아들의 가정을 흔들 수는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며느리 집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하기로. 며느리가 숨기고 있는 것. 그게 뭔지 확인해야 해요.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제가 물리치료를 이제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많이 나았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화요일마다 오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지우는 이제 그 시간에 유치원에 가고 저도 그 시간에는 집에 없을 거예요. 주말에도 지우를 자주 볼 수 있었지만 화요일마다 보내던 지우와의 시간이 줄어드는 건 아쉬웠어요. 저를 정말 좋아해주는 사랑스러운 아이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깊숙이 숨겨두었던 의심이 더 커졌어요. 왜 갑자기? 혹시 내가 뭔가 눈치챘다고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나은 걸까?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화요일 오후, 지우는 유치원, 소영이도 외출, 집엔 아무도 없는 시간. 이게 기회였어요. 며느리가 숨기고 있는 무언가, 그걸 찾고 싶었어요.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소영이가 외출하고 집에 아무도 없는 시간을요. 화요일이 되자 소영이에게 전화해 안부를 묻는 척 외출 시간을 알아냈어요. 소영아, 잘 있니? 화요일인데 지우를 보러 못 가니까 안부차 전화했어. 아, 어머님. 저도 잘 있고 지우는 유치원 갔어요. 새 유치원에서도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다행이네. 오늘 날씨도 좋은데 어디 나가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숨기며 물었어요. 괜히 티가 날까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소영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2시쯤 잠깐 친구 만나러 나가려고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소영이의 외출 시간을 확인하고 저는 그 시간에 맞춰 아들 우진이의 집으로 향했어요. 집 앞 계단에 숨어서 소영이가 나가는 걸 지켜봤어요. 소영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집을 나섰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 앞에 섰어요. 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이미 화요일마다 지우를 보러 갔던 터라 비밀번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딸깍. 문이 열리고 조용한 집안엔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하는 거잖아.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저는 거실을 지나 침실로 갔어요. 서랍을 열었죠. 옷가지, 화장품, 액세서리. 평범한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맨 밑에는 겨울 니트가 가득 쌓여 있었어요. 저는 니트를 하나씩 들어 올렸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손은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네 장, 다섯 장. 그리고 여섯 번째 니트를 들어 올렸을 때 서랍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걸 느꼈어요. 뭔가 걸린 것 같았죠. 다시 열어보니 니트 한 자락이 서랍 뒷판에 끼어 있었어요. 니트를 빼내려고 손을 넣었는데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어요. 이게 뭐지? 저는 니트를 전부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맨 밑에서 작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사진이 있었어요. 소영, 낯선 남자, 그리고 지후. 셋이서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행복하게 웃고 있는 세 사람. 저는 사진을 뒤집어 봤어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 가족.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그리고 사진을 더 자세히 봤어요. 그 남자가 지우를 안고 있었어요. 둘의 얼굴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죠. 눈썹, 코, 입. 비슷했어요. 그리고 눈. 똑같았어요. 쌍꺼풀 없는 눈. 둘은 눈매가 너무 닮아 있었어요. 하나하나 뜯어볼수록 더 닮은 것 같아 기분이 이상했어요. 우진이도 소영이도 쌍꺼풀이 있는데 지후와 이 남자는 쌍꺼풀이 없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제 확신했어요. 소영이가 거짓말했구나. 어릴 때 쌍꺼풀 없었다는 건 핑계였구나. 지우는 이 사람 아들이구나. 봉투 안에는 작은 편지지도 있었어요. 소영아, 우리 지후 벌써 이렇게 컸네. 우리 셋이 함께 살 날만 기다리고 있어. 사랑해. 성우가. 성우? 최성우? 병원 기록지에 있던 그 이름. 며느리에게 메시지를 보냈던 그 이름. 저는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앞면, 뒷면, 편지 모두 다. 손이 너무 떨려서 사진이 흔들렸지만 다시 찍었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다시 봉투에 넣고 니트 사이에 깊숙이 집어넣었어요. 니트를 다시 차곡차곡 쌓았죠. 서랍을 닫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지우는 이 사람 아들이구나. 우진이 아들이 아니라.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였어요. 딸깍. 현관문 여는 소리.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왜 벌써 왔지? 아직 3시도 안 됐는데. 며느리 소영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심해, 신발 여기 두고. 그리고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무도 없는 거 맞지? 저는 황급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화장실에 숨어야 하나? 아니야, 화장실에 들어오면 어떡해? 그럼 베란다? 지금 나가면 보일 것 같은데. 어쩌지?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저는 들키지 않기 위해 본능적으로 침대 밑으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숨을 죽였어요.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린 것 같았어요. 식은 땀이 흘러 몸을 적셨어요. 침실 문이 열렸어요. 두 사람이 들어와 침대 위에 앉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침대 밑에서 숨소리라도 들릴까
손으로 입을 막고 눈을 꽉 감았어요. 들키면 안 돼. 절대 들키면 안 돼. 그리고 대화가 시작됐어요. 남자가 물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집 얼마래? 소영이가 대답했어요. 부동산에서 15억 중반 나온대. 크지는 않은데 위치가 좋아서 재건축 들어오면 20억도 가능하대. 강남 쪽은 아니지만 교통 좋고 학군 좋아. 괜찮네. 강우진은 외아들이지? 응. 어차피 시아버지는 안 계시고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다 우진 씨 거야. 우진 씨 거면 내 거지. 저는 침대 밑에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남자가 말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죽을 때까지 기다리게 그냥 빨리 이혼하는 게 낫지 않아? 소영이가 답했어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재산 분할 받아야지. 결혼한 지 6년 됐으니까 반은 받을 수 있어. 거기다 지후 양육비까지. 양육비 얼마나 받을 수 있는데? 양육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진 씨 회사 올해 매출이 100억 넘는데. 변호사가 그러는데 회사 지분 절반도 요구할 수 있대. 소영이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쳤네. 그럼 집은? 이 아파트. 작년에 샀어. 대출도 없어? 대출도 없이? 남자가 놀라며 물었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현금이랑 주식도 몇 억 받았고, 그럼 다 합치면 대충 40억 넘을걸?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이 여자가 우리 가족을, 우리 우진이를 속인 거였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녹음 버튼을 눌렀죠. 남자가 이어서 말했어요. 40억이면 이혼하고 반 떼면 20억. 거기다 양육비까지 받으면. 소영이가 냉소하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으라고. 어차피 우진 씨는 눈치도 없어. 그래도 좀 더 빨리 이혼하면 안 돼? 소영이가 답했어요. 지금 이혼하면 내가 회사 성장에 기여도가 적어. 변호사가 그러는데 결혼 생활이 길수록 특히 회사 성장기에 함께 있었으면 내조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대. 내조 기여도? 응. 남편이 사업하는 동안 집안일하고 아이 키운 거. 그게 회사 성장에 도움됐다는 논리지. 그러면 회사 지분 일부도 요구할 수 있어. 회사 지분까지? 응. 내 생각엔 3년 정도만 더 버티면 가능해. 변호사가 딱 3년만 더 있으라고 했어. 변호사가 회사 성장률 분석해서 다 계산해줬어. 지금이 골든타임이야. 회사 커질 때 같이 있어야 나중에 나도 기여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 와, 벌써 계산 다 했네? 그럼 3년 동안 뭐 하면 돼? 남자가 놀라서 물었어요. 착한 며느리인 척. 시어머니 눈치 보고 지우 잘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는 척. 그게 다 내조로 기록되는 거야. 역시 넌 머리가 좋아. 남자가 휘파람을 불며 말했어요. 바보같이 살 순 없잖아. 남자가 다시 물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지우가 지 아들 아닌 거 아직도 몰라? 그 순간 세상이 멈췄어요. 친자가 아니라니? 지우가?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소영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모르게 하면 되지. 애초에 그 사람 불임이잖아. 지우 생겼을 때도 기적이라고 병원에서 난리였어. 자존심 때문에라도 절대 의심 안 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 아냐? 소영이가 짜증내며 말했어요. 조심은 무슨. 오빠가 겁이 너무 많아. 5년 넘게 이렇게 살았는데 한 번이라도 들킨 적 있어? 내가 알아서 우진 씨랑 어머님한테 안 들키게 잘하고 있어. 의심 아예 못해. 저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어요. 남자가 말했어요. 너 진짜 그 남자한테 마음 생기거나 그러는 거 아니지? 소영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절대 아니야.
처음부터 없었어. 그냥 안정적으로 살려고 결혼한 거지. 내가 사랑한 건 오빠 하나뿐이야. 소영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진 씨는 평생 회사 다니면서 성실하게 살 사람이고 난 그걸 이용하는 거야. 남자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가 눈치채면 어떡해? 그 할머니? 제일 쉬운 사람이야. 내 봐주러 오는 아줌마 수준이지 뭐. 내가 뭘 하든 신경도 안 써. 그 순간 충격을 받아 침대 다리를 건드리고 말았어요. 툭!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침대 위에서 남자가 말했어요. 잠깐, 뭐 소리 안 났어? 저는 숨을 완전히 멈췄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소영이가 말했어요. 무슨 소리? 몇 초가 몇 시간 같았어요. 남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침대 앞을 왔다 갔다 하며 소리난 곳을 찾으려 했어요. 남자가 말했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봐. 다행히 두 사람은 다시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리고 10분쯤 뒤 두 사람은 급하게 외출했어요. 현관문 닫히는 소리. 저는 그제야 침대 밑에서 기어 나왔어요.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저는 서둘러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닫는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요. 해가 지고 어두워지고 밤이 됐어요. 저는 천천히 핸드폰을 들었어요. 사진 폴더를 열었죠. 오늘 찍은 사진들. 소영과 최성우와 지우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 편지, 그리고 병원 기록지. 보호자 최성우. 저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어요. 소영이가 말했었죠. 저도 어릴 땐 없었어요. 크면서 생겼어요.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제 알았어요. 지우가 우진이 아들이 아니라는 걸 숨기려고. 최성우. 이 사람 아들이라는 걸. 저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소영이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오빠, 지우는 오빠 아들이야. 우진이는 눈치도 없어. 시어머니는 손주 바보야. 내 봐주러 오는 아줌마 수준이지 뭐.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분노, 배신감, 모욕감,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지후 얼굴이 떠올랐어요. 할머니를 부르며 저를 향해 달려오던 작은 발, 제품에 안겼던 따뜻한 체온, 그 웃음, 그 목소리, 5년간 제가 사랑했던 그 아이. 그 아이는 제 손주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알고 있었어요. 그 아이는 죄가 없다는 걸. 지우는 몰라요. 자기가 누구 아들인지, 자기 엄마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 아이는 그냥 순수하게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안겼을 뿐이에요. 저는 밤새 울었어요.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거울을 봤을 때 제 얼굴이 낯설을 정도였죠. 하루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심했어요. 이제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요.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문득 떠오른 이름이 있었어요. 이정민. 20년 전 제가 작은 식당을 운영할 때 단골 손님이었던 대학생이었죠. 그 아이는 가난했어요. 학비랑 생활비를 스스로 벌면서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친척 집을 전전하며 자랐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몇 년간 그 아이한테 밥을 공짜로 줬어요. 배고픈 학생이 공부를 어떻게 하겠어요? 어느 날 정민이가 식당에 와서 말했어요. 사장님, 저는 돈이 없어요. 오늘은 못 먹을 것 같아요. 괜찮아. 그냥 먹어. 나중에 크면 갚으면 돼. 정민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정말요?
꼭 갚을게요. 정민이는 정말 성실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르바이트도 여러 개 뛰고요. 식당 청소도 자발적으로 도와줬어요. 그렇게 3년이 흐른 어느 날 정민이가 식당에 찾아왔어요. 사장님, 저 합격했어요. 사법고시 합격했어요. 정말? 정민아, 축하해. 사장님 덕분이에요. 사장님이 밥 안 주셨으면 전 굶어 죽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네가 열심히 한 거지. 정민이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어요. 사장님, 은혜 평생 안 잊을게요. 나중에 꼭 보답할게요. 그 후로 가끔 연락하며 지냈는데 지금은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정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정민아, 나야. 복순이. 아,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나 좀 급한 일이 있는데 만날 수 있을까?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정민이는 바로 시간을 내줬어요.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오세요. 제가 시간 비워둘게요. 고맙다, 정민아. 다음 날 저는 정민이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로 갔어요. 건물 10층에 있는 깔끔한 사무실이었어요. 이정민 법률사무소. 문패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그 가난했던 대학생이 이렇게 훌륭한 변호사가 됐다니.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민이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사장님. 정민이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착한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정민아, 정말 잘 컸구나. 사장님, 앉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신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설명했어요. 아들의 불임 판정, 며느리의 수상한 행동, 침대 밑에서 들은 대화, 녹음 파일, 사진, 모든 걸 다 보여줬어요. 정민이는 녹음을 듣고 사진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정민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DNA 검사예요. 친자 확인을 해야 해요. 이 녹음만으로는 법적으로 불충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 아드님과 손주분의 샘플을 확보해야 해요. 칫솔이나 머리카락 같은 거요. 그리고 DNA 검사를 의뢰하는 거죠. 그럼 우진이가 알면 안 되는 거지? 네. 일단은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후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말씀하시면 아드님이 충격받으실 거고 혹시라도 며느리가 눈치채면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민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사장님, 혼자 감당하시기 힘드셨죠? 이제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법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끝까지 함께 할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고맙다, 정민아. 내가 없었으면 난 어떻게 했을지 몰라. 아니에요. 사장님 은혜 평생 못 잊어요. 제가 변호사가 된 건 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예요. 정민이는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어요. 일단 DNA 검사를 먼저 진행하고 결과가 나오면 그때 아드님께 말씀드리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 준비도 미리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혼 소송? 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확하니까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할 수 있어요. 며느리 쪽이 불리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됐어요. 일주일 뒤 저는 아들 우진이 집에 갔어요. 이번엔 평범하게 손주 보러 가는 척 했어요. 우진아, 엄마 왔다. 지우 보고 싶어서 왔어. 소영이가 웃는 얼굴로 저를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님. 소영의 웃는 얼굴에 순간 소름이 끼쳤지만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어요. 우진이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화장실에 갔어요. 그리고 우진이의 칫솔로 보이는 것을 조심스럽게 지퍼백에 담았어요. 우진의 것인지 소영의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저의 느낌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내 아들 몰래 이런 짓을 하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화장실에서 나와 칫솔을 가방에 몰래 숨긴 뒤 아무 일 없는 척 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소영이 지우를 데리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간식을 먹은 지우를 양치시키기 위해서였죠. 소영이가 화장실에서 나오며 말했어요. 여보, 여보 칫솔은 어디 있어요? 우진, 소영, 지우. 항상 3개의 칫솔이 있던 칫솔 꽂이에 칫솔이 2개밖에 없자 소영이 우진에게 물었어요. 내 칫솔? 칫솔이 왜? 우진이 의아하다는 듯 물었어요. 우진 씨 칫솔이 없어서요. 저는 무서웠어요. 당연히 저를 의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칫솔을 가져갈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꼭 나쁜 짓을 한 사람처럼 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심했습니다. 그게 다행히도 우진이의 칫솔이었으니까요. 마음이 진정되자 저는 바로 다음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거실로 돌아와서 지후와 놀아줬어요. 지후야, 할머니가 머리 빗어줄까? 저는 빗으로 지후 머리를 빗으며 떨어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주었어요. 그리고 옷주머니에 넣었죠. 지우는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있었어요. 할미, 나 머리 예뻐졌어? 그럼 우리 지우 제일 예뻐. 미안해, 지우야. 할미가 이래야 해. 다음 날 저는 정민이에게 샘플을 전달했어요. 정민이는 즉시 검사를 의뢰했죠. 결과는 2주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 2주가 정말 길었어요.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만약 진짜로 친자가 아니라면 우진이한테 어떻게 말하지? 지우는 어떻게 되는 거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리고 며느리를 볼 때마다 연기를 해야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소영이를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요. 마침내 2주가 지났어요. 정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결과 나왔어요. 사무실로 오실 수 있어요?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법률사무소로 갔어요. 정민이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건네줬어요. DNA 친자 확인 검사 결과. 피검사자 1 강우진, 피검사자 2 강, 친자 확률 0.00%. 결론, 생물학적 친자 관계 없음.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정말이었구나. 지우는 우진이 아들이 아니구나. 5년간 우리가 사랑했던 그 아이가, 우진이에게 아빠라고 부르며 안겼던 그 아이가 우리 핏줄이 아니었구나. 저는 정민이와 함께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우진이한테 알려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조심스럽게 충격을 최소화하면서요. 며칠 후 저는 우진이를 불러냈어요. 우진아, 엄마랑 저녁 먹자.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오랜만에 둘이 먹고 싶어서. 우리는 조용한 식당 개인 룸에서 마주 앉았어요. 우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엄마, 요즘 회사가 정말 잘 돼. 아버지가 계셨으면 참 좋아하셨을 텐데. 그래, 다행이다. 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우진이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영이도 요즘 건강해진 것 같고, 지우도 잘 크고, 정말 다 엄마 덕분이야. 많이 바쁘지만 그래도 행복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진이의 행복을 깨트리는 사람이 저인 것만 같았거든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우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너 놀라지 마. 그리고 제발 침착하게 들어줘. 뭔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어요. 안에는 DNA 검사 결과지와 사진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열어봐. 우진이는 봉투를 열었어요.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서류를 봤죠. DNA 친자 확인 검사 결과. 친자 확률 0.00%. 우진이는 서류를 보더니 저를 봤어요. 이게 뭐야? 무슨 깜짝 카메라 장난이야? 장난 아니야.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친자 확률 0%? 이게 무슨 소리야? 우진아, 지우는 내 아들이 아니야. 우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우가 내 아들이 아니라니? 이것도 들어봐. 저는 휴대폰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우진이에게 직접 녹음 파일을 들려주는 제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소영이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오빠, 지우는 오빠 아들이야. 우진 씨는 불임이잖아. 자존심 때문에라도 절대 의심 안 해. 시어머니는 손주 바보야. 이혼하고 재산 분할로 반은 받아낼 수 있어. 녹음이 흘러나올수록 우진이 얼굴은 점점 일그러졌어요. 분노, 배신감, 충격.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이게 진짜야? 응. 엄마가 직접 들었어. 우진이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제 아들이 우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저도 같이 울었어요. 미안해, 우진아. 엄마가 미안해. 아니야, 엄마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아니었으면 난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야. 우진이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은 충혈돼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엄마, 나 이혼할 거야. 그래, 그래야지. 그리고 그 남자도 찾아낼 거야. 최성호. 이 자식이 누군지 알아낼 거야. 정민이가 도와줄 거야. 걱정 마. 우진이는 사진을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지우는 어떻게 하지? 그 말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5년간 내 아들이라고 믿었는데. 하지만 이제 남의 아이잖아. 그래도 지우는 죄가 없어. 우진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알아. 지우는 아무것도 몰라. 그 애는 순수하게 날 아빠라고 불렀어.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파. 우진이는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정민이가 전담 변호사로 나섰죠. 소영이는 처음엔 발뺌하려 했어요. 법정에서 소영이는 울면서 말했어요. 재판장님, 저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이건 오해예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정민이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소영이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우진 씨는 눈치도 없어. 이혼하고 재산 분할로 반은 받아낼 수 있어. 시어머니는 애 봐주러 오는 아줌마 수준이지 뭐.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그리고 DNA 검사 결과도 제출됐어요. 친자 확률 0.00%. 소영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재판은 3개월간 이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났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어요. 피고인 박소영은 원고를 기망하여 혼인 생활을 유지한 죄로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 또한 피고인 박소영과 최성호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2억 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 친자 관계는 부존재로 확정하며 강지우에 대한 친권은 생모 박소영에게 있다. 재산 분할은 피고의 불법 행위를 고려하여 원고에게 유리하게 조정한다. 우진이는 승소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법정을 나서며 우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 지우가 보고 싶어?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저도 보고 싶었거든요. 5년간 손주라고 믿으며 사랑했던 그 아이.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우진이는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혼자였죠. 어느 날 우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 아이를 가질 수 없잖아. 그래서 생각해봤어. 내가 아빠가 될 수 없다면 아빠가 필요한 아이들한테 아빠가 되어주면 어떨까? 우진이는 고아원에 기부를 하며 봉사를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아이들과 놀아주고, 책 읽어주고, 밥 먹여주고. 그리고 1년 후, 우진이가 저를 고아원으로 데려갔어요. 엄마, 소개시켜줄 사람 있어. 우진이는 수줍게 웃으며 한 여자를 가리켰어요. 저쪽에서 아이들과 웃고 있는 여자였어요. 밝고 따뜻한 인상이었죠. 저 사람은 윤지혜예요. 여기서 아동심리 상담사로 일해. 우리 최근에 사귀기 시작했어요. 윤지혜 씨는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윤지혜라고 해요. 저는 그녀의 눈을 봤어요. 맑고 따뜻한 눈이었어요. 우진이는 행복해 보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얼굴이었죠. 6개월 후, 우진이와 윤지혜 씨가 결혼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고아원 아이들도 왔어요. 아이들이 우진이를 아저씨라고 부르며 안기는 모습을 보며 저는 울었어요. 그리고 1년 후, 어느 날 우진이와 며느리 지혜가 저를 불러냈어요. 엄마, 우리 결정했어. 뭐를? 입양이요. 우리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피가 섞이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잖아. 그걸 지우가 가르쳐 줬어. 우진이는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4살짜리 여자아이였어요. 이름은 하은이야. 태어나자마자 버려져서 고아원에서 자랐대. 우리가 이 아이 부모가 되려고. 저는 사진 속 아이를 봤어요. 맑은 눈의 예쁜 아이였어요. 3개월 후, 입양 절차가 완료됐어요. 우진이와 지혜는 하은이를 데리고 왔어요. 작고 수줍은 아이였어요. 하은아, 이분이 할머니야. 하은이는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하은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하은아, 할머니야. 이제 우리 가족이야. 하은이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1년 후, 하은이는 많이 밝아졌어요. 이제는 저를 보면 달려와서 안겼어요. 할머니,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행복했어요.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우연히 지우를 봤어요. 멀리서였지만 분명 지우였어요. 지우는 많이 컸어요. 이제 초등학생이 됐나 봐요. 저는 멀리서 지우를 바라봤어요. 지우도 잠시 제 쪽을 봤어요. 눈이 마주쳤죠. 지우는 저를 알아봤을까요? 잠시 멈칫하는 것 같았지만 곧 고개를 돌렸어요. 저도 돌아섰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집에 돌아와 하은이를 안았어요. 작고 따뜻한 아이. 하은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나 사랑. 그럼 할머니가 하은이 제일 사랑하지. 하은이는 웃으며 제 품에 안겼어요. 우진이가 옆에서 말했어요. 엄마, 길에서 지우 봤죠? 괜찮아요? 응. 이젠 괜찮아. 우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나도 이제 괜찮아. 지우는 5년간 내 아들이었어. 그 시간은 가짜가 아니었어. 내가 지우 안고 재우고 웃겨주고. 그건 다 진짜였어. 맞아. 그래서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 지우를. 그 애는 아무 잘못 없으니까.
우진이는 하은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는 이제 진짜 아빠가 됐어. 하은이 아빠.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 저는 우진이를 꼭 안아줬어요. 우리 아들 정말 잘 이겨냈구나.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지우야, 할머니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5년간 너를 사랑했던 그 마음은 진짜였어. 비록 내가 내 손주는 아니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진짜였어. 할머니는 정말 진심으로 지우를 사랑했단다. 그리고 이제 할머니에게 진짜 손주가 생겼어. 하은이.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이야. 지후 너도 어딘가에서 행복하길 바란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우리 가족은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어요. 아픔 속에서 더 강해졌고 상처 속에서 더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혈육이 아니어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 진짜 사랑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그걸 깊이 깨달았어요. 진실은 아팠지만 거짓 속에 사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진짜 사랑이 있어요. 진짜 가족이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거짓 속에 사는 것보다는 아픈 진실을 마주하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날 침대 밑에서 모든 걸 들었고 그 진실과 싸웠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가족.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걸요. 여러분은 진짜 가족이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